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엄마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기억도 아빠에 대한 기억도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할머니가 제대로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어느 순간 자라면서 주변을 보면 다들 젊고 예쁜 엄마, 건강한 아빠가 있는데 저만 맨날 옆에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한테 여쭤봤거든요. 할머니, 근데 왜 나는 엄마 아빠가 없어? 그랬더니 그때 할머니가 너무너무 슬픈 눈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할머니가 더 잘할게. 그리고 더 이상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제가 더 이상 엄마 아빠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이후에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좀 더 커서 친척들 말을 들으면서 엄마랑 아빠 두 분 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엄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신 게 맞고 그 이후에 아빠는 소식이 끊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당신 아들의 생사도 모르는 할머니는 얼마나 속이 타셨겠어요. 그 정도를 안 후에 다시는 저는 부모님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할머니가 제 부모이고 할머니이고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넉넉하진 않았지만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주셨고 저는 그 안에서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할머니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정말 멋진 손주 사위를 할머니께 보여드리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또래보다 일찍 결혼하는 걸 꿈꿨습니다. 다행히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고요. 20대 중반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결혼을 앞두고 만나는 사람이니 당연히 좋아 보이긴 하겠지만 그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비슷하게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경험이 있어서 우리 둘은 생각보다 통하는 것이 꽤 많았습니다. 오빠, 우리는 정말 양쪽 집 어른들한테 잘하자. 네 집 내 집 따지지 말고 오빠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우리 할머니가 오빠 엄마고 그렇게 생각하자.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사실 저희끼리 이런 말을 했지만 제가 걱정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상견례였어요. 할머니는 사돈 볼 낯도 없으시다며 상견례를 왜 당신이 가냐며 펄쩍 뛰셨지만 내심 제 상견례 자리에 혼주 입장으로 참석하고 싶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편불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나오는데 내가 키웠다고 해서 그 자리를 나가는 건 사돈 볼 낯도 없고 불편해하지 않으시겠니? 내가 다른 친척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응? 속상한 마음에 예비 남편에게 울면서 속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아버지께 말한 모양이더라고요. 제 사정을 다 들으신 시아버지께서 아니 키워준 사람도 부모인데 무슨 소리냐며 당연히 할머니를 모시고 나와야지라면서 펄쩍 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에 위안이 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결심했죠. 이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오늘부터 나는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생겼다. 우리 할머니는 엄마, 시아버지는 아빠. 그래도 부모님이 다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 저희 시아버지는 저희 할머니를 만나서 손을 꼭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많이 사랑해 주겠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사돈 어른만 믿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그 마음이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셨는지 제가 상견례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나 결혼하기 3개월 전쯤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부모 같은 할머니를 잃은 마음에 결혼식을 미뤄야 하나 할 정도로 슬펐지만 시아버지가 강행하시더라고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훨씬 그게 행복하실 거다.
그래도 많은 분들 앞에서 약속하는 자리이니 결혼식은 미루지 말자. 예쁜 모습 실제로 보면 더 좋으셨겠지만 뭐 아마 하늘나라에서 보고 행복해 하실 게다. 그 말씀도 맞는 듯해서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처음에 합가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만 시아버지 살고 계시는 집이 매매도 임대도 안 되고 남편은 집은 반드시 회사 근처에 있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분가 후에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아버지는 슬슬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셨죠. 제가 결혼 전에 봤던 모습과는 너무 많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신사 같고 선비 같고 그러신 분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주장이 강하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분이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운 줄 알았는데 다 꾸며낸 말투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레 신랑에게 아버님이 좀 다른 모습인 것 같다고 했더니 신랑이 그제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본 모습 드러나신 거지 뭐. 나 저번에 자기한테 아버지 가시는 거 보고 소름 돋았잖아. 근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들, 딸한테는 쌀쌀 맞고 권위적이어도 뭐 며느리한테는 살살 녹는 시아버지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도 있지 않냐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그런 줄 알았지 뭐. 원래 몸 쓰는 일 하시고 젊은 시절부터 험하게 일을 많이 하셔서 무뚝뚝하고 화도 잘 내고 좀 불도저 같은 데가 있으셔. 뭐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조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것일 수도 있어. 네가 좀 이해해줘. 남편의 말대로 시아버지는 자기 고집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좀 유교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셔서 저희를 분가시킨 후에도 끊임없이 참견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보통 여자들이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워낙 외롭게 자랐고 학교 다닐 때도 애들이 잔소리 지겹다고 집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 아, 잔소리 듣고 싶다. 저 집 가서 내가 딸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런 부모 자식 간의 부딪힘, 부대낌 이런 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시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게 낯설기는 했지만 은근 좋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듣고 변태라고 어이없어 했지만 걔네는 모르잖아요. 부모님한테 듣는 잔소리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조차도 어느 날부터 시아버지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점점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신 거예요. 뭐랄까 약간 뱀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순간순간 시아버지 눈이 번들번들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되게 화가 나신 게 있나 아니면 불만이 있으신 건가 할 말이 있으신데 할 말을 못하고 계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문득 저한테 너무 이상한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아기는 잘 만들고 있냐? 세상에,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20대 중반이었으니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뻔뻔해지지 못했을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어물쩍 넘어갔죠. 글쎄요, 그 사람도 좀 바쁘고 저도 조금 정신이 없고 그렇네요. 그런데 보통 부모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래 하면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어서 나는 손주를 보고 싶다 등등 약간 돌려 말하시잖아요. 근데 시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날짜를 맞춘다고 요즘 애들은 그러더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네 하기 나름이야. 남자는 아무리 아프고 피곤해도 여자가 옆에서 살살 달래주면 언제든 힘이 난다. 그러니 무조건 네가 잘해야 돼. 네가 노력해. 더 노력해야 돼. 세상에, 저는 제가 무슨 사극을 찍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보통 저런 말은 왕의 후사를 잇기 위해 간택된 여자한테 데뷔마마가 하는 말 아닌가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할 말은 아니죠. 느낌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쾌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워낙 외아들인 아들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지극하셨고 홀로 키우느라 힘드시기도 했을 테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했던 건 그 다음부터의 아버님 태도였습니다. 제가 원래 결혼 전에 하던 일은 옷가게 아르바이트였어요. 워낙 옷을 좋아하기도 했고 관심도 많아서 나중에 제 매장을 하나 내는 게 꿈이었거든요. 가정 형편도 좀 그렇고 해서 대학은 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동대문 시장 야시장에서 옷 도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낮밤이 바뀐 채로 일하는 게 몸에 배어서 그 일을 그만둔 다음에도 새벽 2시 정도에 잠드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야시장 일은 그만두고 작은 온라인 옷가게를 하는데 대박을 쳐서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번 돈으로 어느 정도 제 용돈벌이는 됐거든요. 그런데 온라인몰이라는 게 제가 직접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2번은 시장에 가서 옷도 직접 떼오기도 하고요. 좁은 신혼집이지만 남편이 배려를 해줘서 베란다를 옷방, 촬영실 이런 걸로 쓰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남의 손 안 빌리고 제가 다 하다 보니 다이어트도 계속 신경을 씁니다. 제가 옷이 안 맞으면 사진을 찍어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1~2번은 집에서 하루 종일 옷만 갈아입으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당연히 전날 저녁부터 굶고 촬영이 끝날 때까지도 뭘 먹지 않기 때문에 예민한 상태로 옷 촬영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때는 핸드폰도 비행기 모드로 해놓습니다. 사진 찍을 때 전화가 오면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 폰으로 찍는 게 더 익숙하기도 해서 말입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제가 막 옷을 갈아입으면서 집안에 작게 꾸며둔 포토존에서 막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것도 벨 눌렀다가 문을 두들겼다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부랴부랴 갈아입던 옷 정리를 하고 아버님 문을 열어드렸더니 글쎄 아버님이 버럭버럭 성을 내시는 거예요. 너 왜 전화 안 받냐? 죄송해요. 저 촬영 중이었어요. 오늘 의상 촬영하는 날이라.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저를 위아래로 무섭게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입고 있었던 옷은 약간 짧고 하늘거리는 원피스였습니다. 잠자리 날개처럼 하늘거리는 옷이었는데 안에 속치마를 챙겨 입지 않으면 훤히 비치는 거라서 언뜻 보면 좀 야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옷이었죠. 절 한참 보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삿대질을 하시더라고요. 넌 결혼한 여자가 이렇게 죄다 비치는 옷 입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아버님, 요즘 이렇게 다 입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판매용... 술집 여자도 아니고 누가 그런 걸 입냐? 너 혹시 다른 짓 하고 다니느라 네 남편한테 소홀한 거야?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황당해서 대답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시아버지는 그 침묵이 대답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살짝 미친 사람처럼 정말 너무너무너무 무섭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네가 딴 생각을 한 게 맞구나. 그래서 애를 안 갖는 거야. 너 밥도 제대로 안 먹는다고 하던데 결혼한 여자가 몸 가꾸는 게 다른 이유가 있겠냐? 너 딴짓 하고 있지?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 일이고 제가 일을 위해서 좀 관리하고 그러는 건 있지만 제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이미 남편과도 얘기한 바 있고요. 상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아버님은 절대 들으실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 놀라게 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두리번거리던 아버님이 한쪽에 쌓인 옷더미를 보시더니 그 옷들을 갑자기 막 벅벅 찢고 던지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 이 쓰레기 같은 것들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아주 다 불사지를 줄 알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애 만들어. 아이나 낳아 키우라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던 시아버지는 제가 찍고 있던 상품들을 모두 찢어버린 후에야 집을 나가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글쎄 그 찢어진 옷더미 안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남편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일이야?
아, 이거 다 왜 이래? 옷은 다 왜 이렇게 했어? 오빠, 아버님, 이상해. 아니, 내가 쇼핑몰에 올릴 옷을 하나하나 입고서 찍는 중이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이런 짓 하느라고 애 낳고 키울 생각 없는 거였냐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야. 그리고는 내 앞에서 이 옷을 벅벅 찢어서 다 이렇게 던져버리셨어. 나 너무 놀라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 아버님 왜 그러셔? 남편은 제가 한 얘기를 듣고 잠시 멍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마 본인도 생각지도 못한 일인 것 같았어요. 내가 아버지랑 얘기 좀 해볼까? 그런데 아까 아버님 같은 반응을 보면 오빠가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진 않아. 오히려 내가 고자질했다고 더 화를 내시거나 나를 더 미워하시지 않을까? 아버지가 아마 혼자서 나 키우시느라고 자손에 대한 욕심이 많이 크신가 봐. 내가 사과할게. 그리고 오늘 일은 내가 아버지께 다시 한번 잘 말해볼게. 그런데 나도 참 놀랄 일이다. 아버지가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남편도 이상한지 고개를 갸웃갸웃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아버님이 오후쯤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아버님께 뭐라 얘기를 좀 했고, 그래서 저한테 사과라도 하시려나 하는 기대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님. 그래. 아이, 정신 차렸냐?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내가 그렇게까지 말았는데도 아직도 정신 안 차린 거야? 당장 온라인이고 뭐고 그거 다 때려쳐라. 아이, 무조건 애부터 가져. 아버님,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뭐?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내가 직접 그 쇼핑몰이고 나발이고 다 뒤집어 엎어야 네가 정신을 차리겠냐? 아버님은 또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일단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자기야, 아무래도 아버님 좀 이상하신 것 같아. 방금 나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셨는데 좀 심각해. 아버님 혹시 분노 조절이나 치매 같은 거 이런 게 갑자기 오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 게 아닐까? 사실 저로서는 그것밖에는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래도 자기 아버지라고 제가 분노 조절 장애니 치매니 그런 이야기를 하니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더라고요. 뭘 그렇게까지 말해. 내가 알아본다니까. 그런 소린 하지 마. 일단 알았고 끊어봐. 내가 아버지랑 통화할게. 그렇게 남편은 전화를 끊고 아버님께 전화를 다시 드린 듯 했습니다. 아버님도 남편에게 얘기를 듣고 나서 뭔가 나름 생각하신 게 있었는지 한동안은 저한테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말마다 원래 찾아뵈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말에도 당신 일정이 있으시다면서 굳이 올 필요 없다고 이번 주는 그냥 너희끼리 있으라고 하시면서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이제 포기를 하셨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덕분에 정말 주말에 신혼느낌 가득 내면서 남편과 꽁냥꽁냥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나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주는 게 훨씬 낫다고 남편이 얘기했나 보다. 아버님이 그 말씀을 들어주셨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러면 좀 덜 부담스럽게 아이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두세 달 정도 지난 후에 어느 날부터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러지 하면서 혹시나 싶어 검사했더니 임신이었습니다. 일단 첫 임신이고 너무 초기여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봤어요. 그러다가 4개월이 지난 후에 많이 안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다리를 뻗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정말 아니 이렇게까지 좋아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아버님의 지극정성이 시작되었어요. 오히려 남편보다 아버님이 저와 제 아이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죠.
남편에게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남편은 슈퍼나 찾아보고 썩 괜찮은 게 없으면 딸기 내일 사다 줄게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아버지는 딸기에 딸자만 들려도 바로 택시를 타고 30분, 1시간 되는 거리라도 돌아다니면서 사다 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 역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인가 봐. 남편보다 시아버지가 훨씬 낫더라. 뭐만 필요하다고 하면 다 사다 주셔. 그래서 저는 임신 기간 내내 남편과 시아버지 두 사람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원을 받으며 잘 지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의 태도가 살짝 변한 시점은 제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안 다음부터였어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리자마자 시아버지는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뻔질하게 집에 드나드시던 발걸음을 뚝 끊으시더군요. 그리고는 계속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좀 아파서 등등 누가 들어도 변명인 것들이었어요. 순전히 제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것 때문에 시아버지가 실망을 하신 거라는 게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저는 그게 좀 서운해서 남편에게 아버님 그래도 너무하신다. 다 같은 손주인데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없이 예뻐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러시지? 나 좀 서운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버지가 워낙 아들을 많이 원하셨잖아. 그리고 자손에 대해서 이런저런 욕심이 많으시고 너무 아들을 원하셔서 그럴 거야. 우리가 좀만 이해해드리자. 그래도 요즘에는 손녀딸들을 훨씬 예뻐하신대. 손녀딸들이 훨씬 애교가 많고 그러니까 아마 일단 태어나면 아버지 태도도 달라지실 거야. 저는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긴 안 믿어도 어쩌겠어요. 제 뱃속에 이미 딸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사실 내심 아들보다는 딸이 더 기다려졌거든요. 제 주변에 보니까 아들 있는 친구들은 일단 힘 있는 아들의 파워를 견디지 못해서 이리저리 휘둘려 지치는데 딸 있는 친구들은 친구처럼 지내면서 같이 커플룩도 입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럽고 좋아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외롭게 자라서 친구처럼 지낼 딸을 더 원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단 태어나서 실제로 얼굴 보고 할아버지 소리도 하고 나면 예뻐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남편도 당황할 정도로 시아버지는 저희 첫째 아이에게 냉랭하셨어요. 보통 이렇게 태어나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름 같은 거 지어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아버님은 전화로 딱 2마디 하시더라고요. 애썼다. 건강하지? 네, 아버님. 그런데 혹시 아기 이름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야 부모가 알아서 정하는 거지. 내가 무슨 힘이 있냐? 그냥 너희 정하고 싶은 대로 정해라. 뭐 듣기 좋은 이름 잘 불러주면 되는 거지 뭐. 난 상관 안 할란다. 세상에 다른 친구들은 시아버지가 절에 가서 이름 받아오고 점쟁이한테 받아오고 장명소에서 정말 촌스럽고 이상한 이름 받아와서 그 안에서 고르는 것도 힘들다면서 투덜거리는데 저는 오히려 저희 마음대로 지으라고 그러는 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한테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하지만 시아버지한테 이런 거 서운하고 저런 거 서운하고 그런 말을 할 기운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 눈에는 제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였으니까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왜 안 좋아하실까라는 의문도 잠시 제가 아이에게 푹 빠져서 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죠. 남편과 함께 논의를 해서 아이의 이름을 예쁘게 지어주고 아버님께 알려드렸지만 아버님은 시큰둥하셨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아버님한테 놀러가도 아버님은 아이를 한번 흘낏 볼 뿐 한 번도 안아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글쎄 이러시는 거 있죠? 너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 둘째예요? 아직 첫째 돌도 안 됐어요, 아버님. 뭔 벌써 둘째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자꾸. 이 사람 몸도 좀 추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를 생각해야죠.
연령생이면 키우기도 벅차고 애들끼리 싸우니까 뭐 약간 터울도 좀 있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직 이 사람도 젊고 그런데 왜 자꾸 둘째 타령을 하세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 낳아야지. 아이 늙어서 낳으면 애도 힘이 없어. 엄마가 젊었을 때 낳아야지 젊었을 때. 그리고 터울이 없으면 뭐 어떠냐. 그냥 다 그래도 누나인데 자기 남동생 잘 챙기면서 지내려면 아이 얼른 낳아주는 게 좋지. 아버님, 둘째가 꼭 아들이란 보장도 없잖아요. 저 그리고 사실은 하나만 낳아도 좋아요. 아이 그거 참 쓸데없는 소리 한다. 어디 하나만 키우려고 그래? 국가경제 이바지도 해야 하고 우리 집 대 끊길 일 있냐? 그리고 내 느낌의 둘째는 반드시 아들이야. 사실 첫째도 그런 느낌이 어쩐지 아들 같았는데 어쩌다 저런 게 나왔는지. 아버님 입에서 저런 거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댕하는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저도 모르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남편도 듣고서는 너무 당황하고 놀랐는지 아버지 저런 거라뇨. 그래도 애한테 저런 거가 뭐예요? 그 아무것도 안 달고 나왔으면 저런 거지 뭐. 나한테 예쁨 받고 인정받고 싶으면 달린 거 데리고 와 달린 거. 내 재산이고 뭐고 안 달린 것들만 줄줄이 물려받는 거 어림도 없을 줄 알아. 버럭 성을 내고 방으로 들어가신 아버님은 저희가 갈 때까지 나와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서운한지 남편까지도 꼴보기가 싫어서 한동안 남편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죠. 그리고 아이에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직도 서운한 게 덜 풀리셨나 봐. 그래도 우리 아기가 커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쫓아다니면 아마 세상에서 제일 예뻐해 주실 거야. 우리 아기는 착하고 친절하고 예쁜 친구니까 모두가 우리 아기 사랑해 줄 거야. 아버님에 대한 서운함을 저는 아이에게 덕담과 칭찬을 해주는 것으로 스스로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고 아버님은 정말 2년 동안 저희 아이에게 눈길 한 번을 안 주셨어요. 아이가 말이 트여서 할아버지, 하부지, 하부지 하는 말을 해도 그래나 응 같은 단답형 대답이 끝이셨죠.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지나가다가 아이가 방긋 웃어주면 예쁘다 곱다 하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귀여워해 주시는데 어쩜 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모른 척을 하시는지 저도 남편도 어느샌가 아버지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남보다도 못해? 아휴 나도 진짜 모르겠다. 저 완고한 노인네. 진짜 왜 저러지? 아니 애가 지금도 할아버지 앞에만 서면 눈치를 보는데 더 커서 할아버지가 자기 미워한다는 거 알면 어떡해. 미워하시는 건 아니잖아. 저게 어떻게 안 미워하는 거야. 나 애가 사랑받아도 모자랄 판에 자기가 아들이 아니라서 미움받는다는 거 알까봐 너무 싫어. 속상하고. 내가 미안하다 진짜. 남편도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그런 걱정과 불편함을 알고 살다가 아이가 3살이 막 될 무렵 저는 둘째를 가졌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아이고 장해. 내가 지난 3년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너한테 아이가 들어서길 기도했다. 아유 이 첫째가 둘째 오는 길을 막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너무 기다렸다. 너무 기다렸어. 장하다 내 며느리. 장하다 내 며느리. 세상에, 저는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첫째가 둘째 오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며 3년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둘째를 기다리셨다는데 그렇다면 그 3년 동안 눈앞에 있는 첫째 아이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으면서 태어나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은 둘째 아이는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저한테 우리 며느리, 내 며느리라고 하신 게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릅니다. 그동안은 단답형으로 응, 그래, 싫다, 가라, 와라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셨던 분이 우리 며느리, 내 며느리 장하다, 예쁘다 그동안 안 하셨던 칭찬을 한꺼번에 하시려고 작정이라도 하신 듯 쏟아내시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는 소름 돋게도
이 말이 꼭 붙었어요. 꼭 아들이겠지. 아들이어야 한다. 아들일 거야. 아들이어야지. 아들이어야지. 아직 임신 초기였지만 저는 아버님의 그 말씀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뭉치지도 않던 배가 뭉치는 느낌이었고 입덧도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편할 날이 없으니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몇 달 만에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잃고 나자 아버님은 또 저를 소 닥보듯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잘못하고 못나서 아이를 잃은 것처럼 저를 맞고 구박을 하시더라고요. 구박한 걸 기억하기도 싫을 만큼 너무 아프고 상처받는 말투성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제 귀를 막고 아버지에게 소리를 다 질렀다니까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실 거면 다시는 저랑 이 사람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힘든 건 이 사람이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제가 힘든 건데 왜 아버지가 왜 그러세요? 그 자리에서 제 남편은 아버님께 뺨을 맞았습니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버지한테 바른 소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렇게 저희는 6개월 정도 아버님과 왕래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외롭게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남편은 엄마 없이 자기를 키운 아버지하고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하는 게 많이 괴로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술을 잘 마시지도 않는 사람이 점점 술이 늘고 첫째 아이를 붙들면서 괜히 눈물 짓기도 하는 것이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안절부절 가시방석이면서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당신이 아버지한테 사과해요. 아버지가 너무 속상하셔서 그냥 말이 함부로 나오신 건데 그걸 가지고 발끈한 우리도 잘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많이 서운하기는 하지만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순간 이성 잃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너무 과민 반응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마음이라도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퇴근길에 바로 아버님께 들렸다 왔어요. 그런데 남편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 아직 화나셨어요? 당신 아버지랑 또 싸웠어요? 아니야. 대체 우리 아버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왜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니 갔더니 또 무뚝뚝하게 하시길래 그냥 죄송하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다. 당신 듣지 마라. 왜요? 나 궁금해요. 왜 그러는데요? 말해봐요. 아니 아버지가 미안하면 아들 낳으래. 뭐라고요? 정말 끈질기기가 이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아버님이 대체 왜 그렇게 아들한테 집착을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이 이제는 그냥 이상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좀 심각한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다가 제가 진짜 아들을 못 낳으면 시아버님이 어느 날 저를 내쫓기라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 부부 사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남편은 그 이후 다시 아버님 얘기를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또 뭔가 몸의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검사했더니 임신이었어요. 직전에 아이를 잃은 적이 있어서 저는 혼자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무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그냥 몸이 안 좋다고만 하고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가 4개월 좀 넘었을 때 병원에서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각보다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생긴 건 너무나 기쁘고 자기 아이가 또 태어날 거라는 건 행복한 일이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아들이 아닐 경우 아버님께 시달릴 게 남편도 덜어 겁이 났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차마 제 앞에서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았던 거죠.
왜냐면 병원에서 둘째도 딸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거든요. 그리고 저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아직 아버님께 임신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지만 둘째를 몰래 낳아서 키울 수는 없잖아요. 여보, 아버님께 말씀드려야겠지? 모르겠다. 어떻게 말씀드리지? 근데 이게 뭐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착하시는 바람에 임신했다고 말도 못하고, 나 이거 무슨 벌 서는 건지 모르겠어. 나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해. 나라고 안 그러겠어? 나라고 안 이상하겠냐고. 나라고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겠어?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창피하고. 아주 당신 볼 낯이 없어. 사실 첫째한테는 오히려 둘째가 딸인 게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 자매끼리 서로 친구처럼 살 수 있잖아. 아휴, 그런데 아버님 진짜 난리 날 텐데. 참으로 여러 생각이 휘몰아치더라고요. 아니, 무슨 숙제 낸 걸 실패한 것도 아니고 저희는 그냥 순리대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임신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아들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하는 게 너무 어이없잖아요.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둘째 맞이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대체 이게 뭔 팔자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몰라. 나 그냥 말씀드릴 거고 첫째 때처럼 그렇게 아버님 무뚝뚝하게 나오시면 나도 이제 모르겠어. 아버님한테 잘하지 않을 거야. 그냥 그렇게 하시라 그래. 나는 내 아이들이 중요하고 내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삶이 중요하고 내 아이들이 있는 내 가정이 중요해. 아버님의 아들 타령 때문에 내 아이들까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 권리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딸들을 지킬 거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도 아버지가 정말 이해 안 되고, 아버지가 내 딸들한테 상처 주는 것도 싫어. 그냥 우리 말씀드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시던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자.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는 그게 제일 고맙네. 사실 저희 부부가 그런 대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둘째가 딸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큰 사건을 몰고 올 줄 몰랐습니다. 아버님께 찾아갔죠. 아버님 역시 시큰둥하게 저희를 맞이하시더라고요. 왔냐?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해봐라.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아니 뭐? 임신 몇 개월? 이번엔 아들이냐? 임신한 지는 좀 됐고요. 이제 5개월 좀 넘었어요. 오늘 병원 다녀왔거든요. 목소리가 왜 그래? 이번에도 혹시 딸이냐? 네. 아이고. 대체 씨가 나쁜 거야? 밭이 고른 거야? 왜 들어서는 족족 따리거나 흘려보내거나? 너희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버지 진짜 왜 이러세요? 저 이 사람 보기 창피해 죽겠어요. 정말 왜 그렇게 아들한테 집착하시는 거예요? 저 너무 창피해요. 아버지 진짜 이러지 마세요. 이야, 너는 대도 못 이으면서 아버지가 창피해? 아유, 내가 너희를 믿고 있는 게 아니다. 말도 하기 싫다. 피곤해. 이 집에 가서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저희는 그렇게 아버지 집에 가서 소식을 알려드린 지 10분도 되지 않아 쫓기듯이 다시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앞으로 당신은 아버지 보지 마. 나야 내 아버지니까 계속 봐야겠지만 당신까지 마음의 상처를 보면서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우리 애들도 굳이 아버지 보여드릴 필요 없고 나나 그냥 가끔 퇴근길에 한 번씩 아버지 보고 갈게. 당신은 그냥 나하고 애들한테만 집중해줘. 남편의 그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알잖아요. 제가 그렇게 외로웠던 것만큼 남편도 외로웠고 북적북적하고 다복한 그런 집을 저보다 훨씬 더 남편이 원했거든요. 얼마나 원했냐면 가끔 옛날 미국 드라마나 우리나라 80년대 드라마를 보면 한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삼촌, 고모, 이모, 손자의 친구들까지 막 우르르 와가지고 너는 내 손자가 아닌데 왜 여기서 밥 먹고 있냐? 옆집 아이예요. 이런 대화해가며 정말 10명, 20명의 식탁에서 시끌벅적하게 밥 먹고 이러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제 친구들만 봐도 소름 끼치고 징그럽다고 그러거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그런데 저희 부부 소원은 딱 그거입니다. 쓸쓸했던 게 사무쳤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복잡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우르르 모여서 어우렁더우렁 이런 거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너무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이가 아들이건 딸이건 저희가 낳을 수 있을 만큼 낳아서 아버님도 모시고 놀러도 다니고 같이 밥도 먹고 아이들이 할아버지랑 뒹굴고 노는 거 너무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아버님이 허락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저도 상처지만 남편의 상처가 정말로 많이 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슬퍼할 거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 몰래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면 아버님도 조금 달라지시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도 안 계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웃분께 여쭤봤더니 안 보이신 지 며칠 되셨다고 해서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 사실 내가 아버님 뵈러 왔는데 전화도 문자도 안 받으시고 이웃분들도 못 본 지 좀 되셨다고 하네. 그래? 나 오늘 아침에 별일 없으시냐고 문자했더니 뭐 대답이 오긴 했는데. 아, 그래? 걱정하던 마음은 금세 서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 못 낳는 며느리라 연락도 안 받으시는 건가 싶어서 마음에 슬픔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2주 정도 지났나 남편이 정말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아버지랑 통화나 문자나 뭐 그런 거 해본 적 있어? 내 연락 안 받으시던데. 왜? 무슨 일이야? 아니, 아버지가 연락이 안 돼. 집에 가봤는데 아무도 없고. 하지만 연락이 안 된다는 것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문을 뜯고 들어가 봐야 하나 어쩌나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다. 어이, 여행 가셨다고 연락하지 말라는데? 사람 이렇게 걱정하게 해놓고 참 별일이다 싶었지만 그래도 연락이 안 되는 건 아니니 그냥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며칠 뒤에 벌어졌어요. 갑자기 아버님이 저한테 문자를 하셨거든요. 너 혈액형이 뭐냐?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랍니까? 정말 오랜만에 온 첫 연락이 제 혈액형 묻는 연락이라뇨.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드렸죠. 아버님, 저 AB형이요. 답이 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없냐? 네, 그냥 평범한 AB형이에요. 그걸로 아버님과의 문자는 끝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내 혈액형을 물어보시네. 혹시 무슨 무당 같은 거 찾아가신 건가? 무당, 우리 아버지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 거 쓸데없이 돈 뜯어내는 거라고 우리 아버지 완전 싫어하잖아. 그런데 만약 무당이라고 해도 무슨 무당이 혈액형을 물어봐. 무당은 생년월일 같은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렇지? 무당은 생년월일, 태어난 시 이런 거 물어보지? 혈액형을 물어보는 무당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남편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보다 더 혼란스러운 건 저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혈액형을 물어보셨으니까요. 아, 진짜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아우, 머리야. 뭔가 단초라도 있어야 추리라는 걸 해보기도 하고 근거라도 있어야 상상이라도 해볼 텐데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의 행적도 아버님이 왜 뜬금없이 저에게 혈액형을 물어보셨는지도 저는 조금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또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문자를 확인하시는 게 분명했는데도 답장은 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혈액형 물어본 이후로는 한 번도 무언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실종신고라도 해서 아버님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버지한테 연락 왔었어. 당분간 연락하지 말래. 뭐 산 같은 데서 좀 쉬고 계신다고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나는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냥 소식 없으신 거 어디선가 그냥 마음 추스리고 살고 계신다 생각할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대체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네. 아들이 뭐라고 진짜. 딸도 저렇게 예쁜데. 몰라, 진짜. 나도 창피해.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아버님께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둘째 딸도 태어났죠. 세상에, 첫째는 신기해서 예뻤는데 둘째는 그냥 마냥 귀엽더라고요. 둘째가 살짝살짝 갓난쟁이의 애교를 부릴 때마다 저는 사실 한 번씩 아버님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님도 보셨으면 진짜 예뻐했을 텐데 문자 한번 드려볼까 하고 말이죠. 쓸데없는 짓이라고 남편이 말릴 것 같기는 했지만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아버님께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보고도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제 마음에 진짜 서운함이 휘몰아쳤습니다. 서운함을 지난 미움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아버님을 잊기 위해 노력했어요. 둘째는 무럭무럭 컸고 첫째는 셈도 없이 둘째와 사이좋게 잘 지냈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옆에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둘째 자는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고 첫째는 한쪽에서 혼자 블록놀이를 하던 평화로운 일요일 점심이었어요. 둘째의 세 번째 생일이 몇 달 남지 않아서 저는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해줄까 고민 중이었고요. 갑자기 남편의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아버지 전화인데? 아버님이시라고? 잠깐,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여보, 빨리 받아봐. 네, 거의 3년 만에 아버님이 먼저 연락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나 이제 집으로 간다. 그런데 너희 나중 보자. 당연히 봐야죠, 아버지. 이제 화 좀 푸신 거예요? 뭐 화를 풀었다고도 할 수 있고, 어쨌건 너희한테 내가 아주 좋고 귀한 거 가져갈 거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은 남편은 당황한 얼굴 반, 기쁜 얼굴 반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귀한 거 가져오신다는데, 뭐지? 산에 가셨었잖아. 혹시 산삼 같은 거 캐셨나? 모르지. 여튼 지금 오신다는데. 일단 애들 좀 씻겨야겠다. 애들 뭐 입히지? 저는 잘 놀고 잘 자는 애들을 부지런히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오실 거니까 할아버지 만나면 인사 잘해야 한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소리 예쁘게 잘해보자며 아이에게 나름 사전교육도 시켰습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두피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때쯤 아버님이 도착하셨어요. 띵동 벨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아버님 팔에는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비장한 얼굴로 들어와서 저희에게 아기를 넘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기대할 수 없어서 내가 직접 아들 데려왔다.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핏줄 데려다 대를 있게 할 수 없어서 내가 만들어서 데리고 왔다. 애 엄마는 오늘부터 너야. 얘는 네 아들이다. 내가 큰 재산 떼주고 아이에 대해 찾지 않을 것 각서 다 받아왔으니 너희는 애 호적에만 올리고 귀한 아들로 키우면 된다. 그 뒤부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절했거든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실이었어요. 팔에 오만 주사가 다 꽂혀 있더라고요. 한동안은 눈을 뗀 채 멍하게 누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꿈을 꿨었나? 혹시 모든 게 꿈인가 싶었죠. 그런데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꿈은 아니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였거든요. 여보,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내가 들은 거 꿈인 거지? 사실 아닌 거지?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말 좀 해봐.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미치셨나 봐. 말이 안 통해. 일단 우리 애들은 당신 친구 있잖아. 당신이랑 맨날 하루에 몇 시간씩 통화하는 희진 씨. 희진 씨한테 좀 부탁했어. 희진 씨가 일단 당신 몸 추스를 때까지 애들 둘은 신경 쓰지 말라고 전해달래. 희진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기는 한데. 아니, 얘기 좀 해봐. 아버님이 아들을 낳으셨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한숨을 푹 쉬며 남편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없었던 아버님이 제 뱃속에 아이가 둘째라는 걸 듣는 순간 우리 집 대를 이으려면 어쩔 수 없다. 아들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내 아들의 핏줄이 되건 내 핏줄이 되건 어차피 우리 집안 피가 섞여 있는 아들이면 되니까 내가 어디서든 나와서 저 아이들이 양지로 키우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혈액형을 물어보셨던 거더라고요. 어떤 여자인지 끝까지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저랑 혈액형이 맞는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갖게 하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데리고 오신 거였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그 애를 키워야 해? 나도 지금은 아무 판단이 안 돼. 정신 차려. 그 아기 애들 삼촌이야. 삼촌을 남동생으로 키우라고? 나도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 나도 힘들어. 대체 왜 이래? 남편은 제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인간이건 저 사람은 자기 아빠를 못 버린다는 것을요.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가족의 모습에 대한 애착이나 아버님이 아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집착, 둘 다 결은 다르지만 뿌리는 같은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결국 언젠가는 남편도 아버님과 비슷한 집착을 보일 것이 충분히 그려졌거든요. 씩씩거리며 남편이 병실 밖으로 나간 후 저는 친구 희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애들 데리고 가겠다고 와도 절대 내주지 마. 응? 너 무슨 일 단단히 났구나. 어차피 내일 다 같이 캠핑 가려고 했어. 하루 먼저 떠나지 뭐. 정리되면 연락해.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는 더 물어보지도 않고 제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결심을 했어요. 만약 남편이 아버지의 손을 완전히 놓는다면 아이들과 함께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서 우리 식구 4명 행복하게 살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버님의 편에 선다면 아무리 사랑하고 아이들의 아빠더라도 남편을 떠나기로요. 그게 제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핏줄에 집착하는 아버님께 아들 둘 남겨놓고 떠나드리는 게 제 마지막 인사겠죠. 그런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담담해진 저와 달리 남편의 표정은 뭔가 몹시 복잡해 보였습니다. 왜? 여보, 우리 항상 북적거리는 가족 원했었잖아.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당신도 미쳤구나. 당신 힘든 건 내가 살면서 평생을 보상하면서 살게. 근데 아직 애들 어리니까 지금부터 같이 키우면. 나가. 여보. 이 미친 자식아 나가라고. 제가 꽥하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큰 소리는커녕 신경질도 낸 걸 본 적이 없었으니 많이 놀라기도 했겠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곰곰이 다시 생각해. 그렇게 저는 남편을 병실 밖으로 내보낸 후 제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평생의 꿈은 이제 더 이상 실현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2딸이 있어요. 100명의 아들이 온다고 해도 저는 제 딸의 자른 발톱 조각 하나와도 바꿀 생각이 없거든요. 핏줄에 집착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놓지 못하는 그 핏줄을 이어받은 남편. 그리고 마음이 아프지만 멋모르고 어른들의 욕심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까지. 셋이 알아서 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일 듯 합니다. 남자 셋이서 알아서 살겠죠. 핏줄이 밥 먹여줄 테니 말입니다. 저는 다 놓고 그냥 제가 사랑하는 딸들이랑 살 겁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게 힘들겠지만 저는 이겨낼 거예요. 2딸이 있으니까요. 제가 못할 것이 뭐 있겠어요. 아빠도 할아버지도 없이 자라겠지만 절대 저처럼 외롭게 키우지는 않으려고요. 응원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